마두로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가지고 체포 압송된 거? 이란에서의 유혈 참극. 그걸 보면서 누구나 다 뭘 떠올리겠습니까? 김정은 원수민도 미국한테 대들다가는 끌려가서 저런 꼴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외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알렸다가는 북한 체제가 아마 저는 한 시간도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작년 말에 이란 유혈 시위 사태가 번지기 시작했는데 북한 관영 매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유사한 형태의 또 뭐 북한의 길을 따라온다고 이렇게 하는 이란에서 이런 상태가 벌어졌다는 거는 북한 김정은에게 야, 이게 평양에 닥치면 큰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줬겠죠. 그런데 아마 철저하게 정보 통제를 했는데도 엘리트들이라든가 또 외부 사정에 밝은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선빵을 날렸습니다. 청년동맹이라고 북한의 청년 조직이 있거든요. 뭐 500만, 800만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인데 그 조직 창설 기념일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세계에 지금 유례없는 참극, 유혈 사태의 배경에는 당신들 같은 젊은 세대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란에서 이런 사태가 있었던 거 너희들 사실 알고 있지. 근데 거기 너희 같은 애들이 지금 주동이 돼가지고 뭐 불 지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진압군에 맞아 죽고 뭐 총 맞아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이런 거를 넌주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정은의 목적은 분명히 다른 데 있었겠죠. 너희들,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년들은 체제에 아주 충성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치켜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작년 9월에 네팔에서 벌어졌던 반정부 시위, 12월 28일 이란에서의 유혈 참극 이런 게 평양의 젊은이들한테 번지는 거를 좀 막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여기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속마음을 슬쩍 드러내더라고요. 자,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청년 군인들 그 어떤 보수도 바라지 않고 아무 대가도 없이 가가지고 죽고 다치고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이 11,000명 또 추가로 3,000명의 전투병력을 보내가지고 1인당 월 2,000불 정도의 비용을 러시아로부터 받는 이런 용병 형태로 파견된 거 세상이 다 아는데 그거 공짜로 너희들 가서 이렇게 헌신했다 이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청년 군인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연간 몇천억 되는 그 돈을 다 챙기겠다는 거잖아요. 전사자들 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부상자들 이런 보상금 이런 것도 쥐꼬리만큼 준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김정은이 아예 거기에 이제 선을 딱 그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청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북한 체제에 길들여지고 세뇌됐기 때문에 김정은의 그런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뭐 박수를 보내고 이랬겠죠.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물정 알고 있고 북한 체제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절망 속에 사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 제대로 된 비판적인 미디어라든가 외부 정보를 전하는 SNS라든가 야당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청년들이 속으로 불만이 있어도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드러냈다가는 뭐 그 다음날 당장 정치적인 생명, 가족들까지도 다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엄두를 못 내겠지만 이게 네팔이나 이란에서도 그랬듯이 어느 날 특히 젊은이들이 민감해하는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돼서 폭발을 한다면은 김정은도 어떻게 수습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이란의 유혈 참극이나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미워하는 국가가 어디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희한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노동신문 국제소식이라는 난에 보면은 이스라엘 비난하는 소식들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그런 난리가 났는데도 이란의 뭐 무슨 대표단이 어디를 갔다거나 이란이 새로운 드론을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군사력을 강화했다고 하고 있다거나 이런 정말 세상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있죠. 북한의 내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외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알렸다가는 북한 체제가 아마 저는 1시간도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외부에서의 자기네들 체제에 좀 부담이 된다 하는 얘기들은 철저히 감추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외부 세계의 혼란,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타락상, 뭐 정치적 혼란 이런 거는 막 알리고 싶어 해요. 민주주의라는 게 저렇게 다원화되다 보니까 엉망이 된다. 우리처럼 수령이 딱 휘어잡고 일당 독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거를 이제 알리고 싶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이랬을 때도 여의도나 뭐 광화문 이런 데서 시위를 하는 사진을 전하는 거 보면 정말 배꼽을 잡습니다. 전부 어떤 영상만 내보내냐면 위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찍은 거라든가 이런 사진만 트리밍을 해가지고 내보내요. 왜? 잘못하면 위로 카메라 앵글이 돼 있는 걸 찍으면 여의도에 고층 빌딩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휘황한 야경이 드러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조선 사회의 혼란 이러고 봤는데 엉뚱한 거를 거기서 읽어내는 거죠. 와, 이렇게 높은 빌딩, 이렇게 화려한, 우리는 컴컴한 어두운 세상인데 야, 여기는 무슨 세상이지 하고 눈치 빠른 젊은이들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찍고 옆에 빌딩이나 차들은 나오지 않게 이렇게 철저한 통제 속에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나 마두로 대통령이 1월 3일 날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가지고 체포 압송된 거? 이거는 절대 금기죠. 그걸 보면서 누구나 다 뭘 떠올리겠습니까? 김정은 원수민도 미국한테 대들다가는 어느새 끌려가서 저런 꼴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하면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기대심이 생기는 거죠. 김정은도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고 노동당의 또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전략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열과 어떤 고도의 세뇌 또 왜곡 선전 이런 기술들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친미 성향이긴 했지만 팔레비 왕조의 이란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뭐 히잡을 쓰니 뭐 이런 거에다가 여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정말 산유국이면서도 제대로 된 정유시설도 없어가지고 해외에서 석유를 휘발유를 다시 사와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란이 처해 있는 점을 팔레비 왕세자가 얘기를 한 거죠. 사실 팔레비 전 왕세자의 이런 그 생각에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한국을 따라 배웠으면 어쩌면 이란이 산유국이기 때문에 더 능가하는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친미 성향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당시의 사진을 보면은요, 테헤란의 시내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멋진 여성들, 그리고 정말 멋있게 훈훈하게 차려입은 젊은 청년들, 차량 행렬, 이런 것들이 넘쳐났었거든요. 이거를 이슬람 혁명이 다 말아먹고 47년 동안 이란을 완전히 거지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이란에서 일어난 사태를 미국으로 망명해 있는 팔레비 전 왕세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란이 북한의 핵 개발까지 지금 따라가면서 미국하고 지금 똑같은 행태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차려지는 거는 대북 제재라든가 더 어려운 경제난뿐이 없으니까 팔레비는 아마 이런 점을 걱정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자기의 주도에 의해서 14,000명의 병력을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1,000명의 공병과 또 5,000명의 군인 건설자들을 보냈으니까 군 관련 병력만 지금 2만 명을 보낸 겁니다. 전투병 14,000명 가운데 6,000명이 죽거나 다쳤고 14,000명 중에 6,000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건
거의 괴멸 상태. 뭐 지휘관이라면 작전을 할 수가 없죠. 병력의 절반이 죽거나 다쳤는데. 죽은 청년 병사들의 유가족, 그리고 다쳐서 돌아온 병사들,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겠죠. 처음에는 뭐 영웅 칭호를 준다, 당증을 준다, 집을 준다 이래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 있겠지만 곰곰이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이제 갓 20살 지났는데 전쟁 때문에 팔다리를 잃고 눈을 잃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 그 생태 같은 자식 하나가 난데없이 우크라이나라는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끌려갔다, 유해가 돼서 돌아왔다, 시신도 제대로 수습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원망이 결국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이를 간파한 김정은은 평양에다가 전투위훈 기념관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설을 짓고 노동당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또 집을 선물로 준다, 이런 식의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민심 수습이 안 될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됐다가 포로로 잡힌 북한군 2명이 한국행이 성사돼서 파병 과정에서 김정은이 어떻게 이 청년 군인들을 속였는지, 이런 것들을 폭로하게 된다면 김정은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2명의 포로가 잡힌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1월에 각각 이제 포로가 됐으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수용소에서 정말 밖에 나와서 한번 운동하는 게 소원일 정도로 철저하게 감시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청년 포로 2명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감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전쟁이 종전 단계에 접어들면 이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2명의 포로를 평양으로 반드시 끌고 가서 북한군의 참전 과정이라든가 포로들의 입을 통해서 그 참상이 전달되는 걸 막으려 할 텐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외교적 내력을 경주하고 또 우크라이나 당국도 설득하고 해가지고 2명의 청년이 꼭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뭐 이미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이 2명이 송환된다 이러면 이 2명의 청년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실 제대로 좀 물정을 아는 주민들이라면 김정은이 악어의 눈물을 흘린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누가 그 결정을 했습니까? 누가 푸틴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까? 다 김정은이가 한 겁니다. 북한 군이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많은 청년들을 죽음에 내몰고 국제사회가 북한군을 뭐 되게 용맹한 부대로 칭찬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거든요. 김정은의 북한군 파병은 포로로 잡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부모나 형제들,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런 정말 인질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렇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죽음으로 내몬 이 책임을 결코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실익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 경제적인 어떤 외화라든가 아니면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반대급부로 제공받는 이런 실리적인 측면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10,000명의 병력을 보내가지고 병사 한 명당 24,000불의 연봉을 챙겨올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장사가 없죠. 1년에 아마 한 4, 5천억 정도를 이런저런 명목으로 챙길 수 있고요. 또 북한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오래된 낡은 탄환들 아마 그거 이제 다 소진했을 겁니다. 러시아에 지원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지원해 준 어떤 포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북한 군에 대해서 러시아가 방탄조끼를 뭐 한 10,000개 정도를 새로 제공을 했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방탄조끼 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사시 북한군의 전투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로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북러 밀착,
이런 것들이 비록 뭐 핵이나 뭐 미사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 쪽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이게 결국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어떤 실전 경험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전투력 향상, 장비 현대화 이런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제 그런 쪽으로도 노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 푸틴을 이번에 도와줬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나중에 혹시 북한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북한에서 만약에 급변 사태가 생기거나 전쟁이 뭐 터지거나 뭐 국지전이라도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다면 아마 김정은이 굳이 푸틴한테 요청을 하지 않아도 푸틴이 너가 지난번에 도와줬지? 우리가 그럼 도와줘야지 하고 군대를 보낼 겁니다. 왜? 푸틴 입장에서는 한반도 또 대북 영향력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고, 뭐 핫산이라든가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이런 뭐 함경북도랑 연해 있으니까 푸틴도 그에 못지않게 적지 않은 병력을 투입해서 자기네들의 영향력 또 지분을 과시하려고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4월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결론은 분명할 겁니다. 트럼프의 임기 중에 뭔가 승부수를 던져서 결론을 맺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 문제를 가지고 협상안이라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김정은은 아마 지금 엄청난 고립감과 열패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더 이상 좀 버티거나 트럼프의 러브콜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 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임기가 이제 2년 한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10개월 정도 뒤에는 이제 레임덕 현상이 와가지고 어떤 걸 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럼 실제로 이제 한 2년 정도 남은 임기인데 이 기간에 김정은이 또 트럼프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계산이 나오겠죠. 트럼프 같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높게 치켜 세워주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럴 수 있는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김정은이 결론은 분명할 겁니다. 트럼프의 임기 중에 뭔가 승부수를 던져서 결론을 맺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분명하게 나올 거고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마침 트럼프가 베이징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때도 트럼프가 아마 먼저 분명하게 김정은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으로 가서 만날 수도 있을 거고요. 김정은이 트럼프가 있는 베이징이나 아니면 뭐 인근의 다른 좀 좋은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게 되면은 역시나 뭐 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게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의 계산이 정확히 여기서 좀 엇갈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는 과거 하노이, 싱가포르에서 일기 정부 때 회담을 하듯이 북한의 핵을 동결하면은 제재를 해제해주고 이런 쪽의 구도를 짜겠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형님이 작년 1월에 취임하자마자 나를 뉴클리어 파워로 불러주고 이랬는데 기왕에 여기서 조금 더 강수를 둬서 우리를 핵 보유국,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도 정상화하고 대북 제재도 완화하고 이러는 거는 자연히 따라 들어오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판을 키운 마치 그 하나의 핵 군축 협상 같은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 구도를 만들어 갈 겁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어떤 회담 이런 걸 원하고 있지만 김정은이 그리고 있는 그림 그대로 어떤 호응을 해줄지 이런 것들은 조금 미지수인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4월 봄이 오는 시기에 뭔가 북한과 결론을 맺어서 한반도 평화라든가 이런 거를 트럼프가 기여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올해 말에 작년에는 정말 어떻게 하지 못했던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노벨상, 마차도가 이렇게 노벨상을 나중에 갖다 바치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준 거고요. 제대로 공인된 노벨상을 연말에는 받기 위해서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김정은이가 여기에 계속 버티면서 말을 안 듣는다?
이러면 트럼프도 정말 야 이거 곤란한데 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평양에 있는 노동당의 대미 관련한 전략가들, 뭐 칠선희 외무상을 포함해서 아마 김정은에게 이렇게 얘기할 공산이 높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응하시는 게 다시 한번 맞닥뜨려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하고 조언을 하게 될 공산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미국에다가 어떻게 보면 작은 좀 유화 메시지 하나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그동안에 보면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조치를 취해왔어요. 근데 물론 이게 트럼프가 전에 없던 걸 새로 부과한 건 아닙니다.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또 그 이전부터 계속 미국에 대해서 취해오던 어떤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1년마다 갱신하는 단계에서 트럼프는 그냥 뭐 해제할 별 이유가 없으니까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마치 트럼프가 이제 새로운 제재에 동참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제 오해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한미 공조를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부분은 좀 풀게 됐거든요. 이게 미국계 단체들도 북한을 지원하려는 게 있었고 우리 민간 단체들도 북한을 지원하려는 게 있었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도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언론에서 인도적 지원이 풀렸으니까 김정은이 좀 화답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이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큰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미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대남 적대 정책을 펼치면서 남조선급 받지 마라 이렇게 노동당 간부들이나 대남 쪽 라인에 지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살짝 미국 행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 이런 거 제재 해제했다고 그럼 주세요 하고 북한이 반색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북한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어프로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 북한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상하다. 왜 이걸 이렇게 접근할까 하는 게 인도적 지원 대북 제재 이런 거를 해제했다고 해가지고 북한이 당장 우리한테 쌀 달라 그리고 비교 달라 그리고 이런 거 이거는 사실 좀 예전에 낡은 틀이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그런 틀에 묶여가지고 쌀 주고 비료 주고 여러 가지 물자를 주면은 북한이 회담에 나오고 이산상봉하고 또 할 거라는 이런 생각은 제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2월 8일 북한군 건군 78주년 행사는 김정은이 예년보다 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국방성이라는 우리 국방부를 방문해서 그냥 사열 한번 받고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연설을 짤막하게 하는 수준에 그쳤거든요. 이거는 사실 미국과 또 다른 지금 여러 가지 정세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북한이 여기다가 핵 문제를 가지고 뭐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 국제사회가 뭐 우리의 핵에 대해서 용인해야 된다 이런 거 아무리 외쳐봤자 지금은 허공에 그냥 울림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 문제를 가지고 협상안이라고 지금 너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북한 핵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걸 김정은이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4월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굳이 건군절 군사적인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런 거를 얘기 꺼내가지고 미국 행정부라든가 이런 쪽을 굳이 자극할 필요도 없고 트럼프 입장을 곤란하게 할 이런 이유도 없었겠죠. 거기에다가 2월 하순에 노동당 대회가 있다는 점도 김정은은 의식했을 겁니다. 만약에 핵 문제라든가 어떤 대외 정책, 대미 정책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이런 입장이라면 굳이 군 창군 기념, 우리로 말하면 뭐 국군의 날 이런 행사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하면 무게가 좀 달라지잖아요, 군사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향후 5년 동안의 어떤 정책 노선을 밝히는 노동당 대회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자기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안겨줬던 기억을 김정은은 뭐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굴욕은 김정은이 정말 그 뒤에 막 치를 부르르 떨었잖아요. 괜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고 좀 관여를 했던 당시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니 이런 폭언을 퍼붓는 이런 일까지 있었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좀 심했죠. 원래 좀 심한 사람이긴 하지만 김정은을 그냥 뒤통수를 세게 치고 그리고 나서는 회담 결렬시켜 놓고는 너 열차 타고 여기 왔더라. 그거 힘들었을 텐데 내가 돌아가는 길에 전용기로 너 평양 내려주고 갈까? 장거리 노선 운행할 전용기 없는
저는 김정은의 이 가슴에 정말 비수를 박았습니다. 김정은이 절치부심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김정은은 트럼프를 자극해가지고는 자기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물론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많이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김정은 입장에서는 천재일우의 기회처럼 이게 다시 트럼프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굴욕당했던 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좋은 말만 기억하겠죠. 아, 김정은 스마트하다 뭐 이러고 이런 것만 기억하면서 김정은도 트럼프를 추켜 세우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 형성 이런 거를 할 겁니다. 과거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주고받은 그 편지 몇십 통 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두 사람의 브로맨스, 사실 아들하고 아버지 나이예요. 나이로 보면 김정은 이제 40대고 트럼프 뭐 70 넘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이인데도 그 두 사람의 브로맨스 이거는 백악관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정세라든가 변수가 있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트럼프와의 만남, 이런 부분을 지금 좀 빌드업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중 관계는 제가 최근에 한 10년, 20년 본 중에서 최악인 것 같아요. 김정은 집권 이후에 15년 됐으니까요. 이런 관계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정은이 자초한 거죠. 북중 관계라는 게 뭐 산과 물이 있다은 임방, 그런 산 인접해 있는 이제 국가라는 얘기죠. 나라 관계라는 얘기인데 이웃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져왔고, 또 시진핑하고 김정은이 그럭저럭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을 기화로 뭔가 좀 푸틴과 관계를 밀착시켜 보겠다는 김정은의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베이징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왜? 푸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북러 관계가 마치 전통적인 북중 관계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절대적이고 한 전호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중국하고의 은밀한 관계를 얘기할 때만 쓰던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시진핑과 베이징의 중국 지도부는 정말 경악을 했을 겁니다. 저런 어린 자식이 버릇없이 그동안 걷어먹이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했더니 이 모양 이 꼴이야 했을 텐데요. 김정은이 작년 9월에 베이징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시진핑과 뭐 정상회담을 하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복원이 되겠구나 했는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은 그거와 정반대입니다. 새해 들어서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축전을 보냈죠, 연하장을. 근데 노동신문에 시진핑이란 이름도 없이 중국 국가주석이 보내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렇게 그냥 섞어버렸어요. 근데 푸틴이 보낸 연하장은 푸틴 동지께서 보내왔다고 노동신문 일면에 별도로 이렇게 태 둘러가지고 한 다음에 북러 친선을 막 띄우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묘양산에 친선전람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대형 건물이 산속에. 거기가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세계 각국의 원수나 지도자들이 보내온 선물을 전시하는 거예요. 우리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선물한 승용차도 거기 전시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정말 이 사람도 김일성, 김정일한테 선물 보냈어? 뭐 이럴 정도로 놀랄 정도로 다 보냈습니다. 여기서는 뭐 북한 비판하고 뭐 이러는 분들인데 막상 가는 단계에서는 선물을 또 줄 수밖에 없었겠죠. 북한은 또 그거를 우리를 욕하고 이러는 누구누구도 여기에 선물을 사실은 뒤로 보내왔어, 이런 거를 좀 알리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을 보내온, 세계 각국의 선물을 보내온 이걸 가지고 올해 캘린더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12개의 선물을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푸틴께 2개 실렸어요. 시진핑 하나도 안 실렸습니다. 1991년에 아주 고래적에 그때 장쩌민이라고 강택민 국가주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일성한테 보낸 선물을 대신 떡 실어놨어요. 이건 뭐죠? 시진핑 너 정말 나 싫어, 거의 뭐 이런 신호를 노골적으로 보낸 거죠. 아마 지금 시진핑은 언제 한번 내가 이 녀석을 참교육을 한번 시켜주겠다 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북한의 대외교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98%입니다.
러시아는 1% 미만입니다. 이것만 봐도 중국의 압도적인 대북 영향력 그리고 북러 관계가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는 정말 허울에 불과하다. 이거를 절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수백만 명의 주민이 뭐 굶어 죽고 아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중국이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중국 지도부가 가끔 북한이 좀 괘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중국의 대형 유전이죠. 따칭 유전에 밸브를 잠가버리면 북한은 암흑이에요. 베네수엘라 원유가 지금 중단되면서 뭐 암흑천지로 변했다 그러던데,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할 때 시진핑 만나러 베이징에 가가지고 레슨을 받고 끝나면 또 가서 보고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후견국처럼 우리의 젖줄이다, 우리 물주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관계를 갖던 김정은이 갑자기 푸틴 바짓가랭이를 잡고 이쪽을 뭐 소가 닭보듯 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북한의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대명천지에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뭐 대기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근 사태에 시달리는 이런 거 있지만, 이렇게 뭐 시스템을 갖춰놓고 협동농장이니 뭐니 생산을 하고 이러는데 제대로 먹을 거를 구하지 못한다? 거기에다가 핵이나 미사일 갖추고 그렇게 평양을 삐까뻔쩍하게 짓는 이런 선전 도시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은 굶어 죽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력의 지금 6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40배, 30, 40배 이렇게 얘기하던 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사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컬러 TV 방송도 6년 앞서서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북한의 3대 세습을 거치면서 핵과 미사일에 올인하면서 비효율적인 농업정책, 사회주의, 협동농장 이런 거에 얽매이면서 완전히 경제를 이제 말아먹은 거죠. 김정은도 아마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나한테 한심한 이 부실기업을 물려줬을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똑똑한 거 하나만 물려줬어도 내가 13살 난 우리 딸 데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푸틴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인공지능 AI와 전기차와 뭐 여러 가지 다른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김정은은 거기에 낄 수 있는 아무런 화제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젠슨왕이 AI 얘기하는데 김정은이 끼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은 아마 지금 엄청난 고립감과 열패감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폭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김정은이 찾아간 곳이 용성기계연합기업소라는 곳입니다.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데요. 대표적인 북한의 군수공장인데 특히 이제 포탄을 만들거나 뭐 무기를 만들 때 이렇게 정밀하게 선반 같은 걸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드는 기계공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김정은이가 2년 전에 리모델링 하라 그런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포탄이나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 여기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빨리 서두르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게 김정은이가 모든 걸 다 보장해주고 자재 장비 돈도 좀 주고 공사비도 주고 이러면서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마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또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김정은의 마음과 달리 노동당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안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다급한 마음이 좀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김정은이 가서 보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기계공업 담당하는 부총리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좋은 잘못을 해놓고도 이거를 검열이나 이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싹 위에다가 요거 요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답변을 그쪽으로 유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검열이 나오면 이거 상부에서 이렇게 제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꼼수를 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걸 보고받고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다 말고 갑자기 부총리 동무는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을 때 걸어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총리 이제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얼른 걸어 나가려고 그랬겠죠? 걸어 나가라 그랬으면 걸어 나가게 놔둬야 되는데 김정은이
김정은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동물은 걸어나가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갑자기 총리 박태성이한테 총리 동무, 나는 이 자리에서 저 부총리를 해임하겠어, 해임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아마 그 기계공업 부총리 양승호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경제가 안 풀린다는 거죠. 뭔가 조그만 공장들 뭐 간해 수공업식으로 이렇게 아주 된장 간장 만드는 이런 거는 어떻게 지방에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데, 제대로 된 군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돌아갈 턱이 없지 않습니까? 전력이 제대로 있나요? 뭐 첨단 장비가 들어오나요? 자금이 넉넉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전문적인 건설 인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마음과 눈에는 북한의 현실이 턱도 없이 부족한 건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김정은이 자초한 거죠. 사실 우리가 요즘 접하는 각 국가 원수라든가 뭐 대통령이나 총리들의 대외 외교 활동을 보면 다 비즈니스 세일이잖아요. 마치 영업사원처럼 해외를 뛰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방산 이런 것들 하는 거잖아요. 요즘 보면은 뭐 해외 가가지고 그냥 상징적인 연설하고 그냥 합의서 맺고 이러고만 오면은 아무도 그걸 인정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투자 효과 얼마 매출을 거뒀고 이걸로 다 되는데, 김정은은 도무지 해외를 다녀도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러시아에 가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 가지 참 북한이 어처구니 없다는 게, 김정은의 해외 또 국내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설문이나 이런데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다는 게 뭡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계량화할 수 있는 실적이 없다는 거죠. 김정은이 작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9월에 베이징 중국 전승절 80돌 행사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시진핑 푸틴하고 나란히天安문 막루에 서가지고 무기 보고 이런 거 했죠? 김정은이 뭘 했습니까? 거기 가서. 그리고 5월 달에는 러시아 대사관 가가지고 뭐 마체고라 대사라는 사람 만나고 김주애도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 가지 세레모니를 했지만 그냥 그거예요. 축하하러 간 거. 이러니까 뭔가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소위 매출로 잡힐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대외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몇 억불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70년대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선에 머물러 있는 거고, 수출하는 품목도 가발, 속눈썹 이런 거에다가 송이버섯, 수산물, 조개 이런 거에 그치고 있거든요. 나머지 좀 돈 되는 거 팔려 그러면 택도 없죠. 대북 제재망이 철저히 감시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가들에서는 그걸 살 리가 없죠. 지금 하는 게 러시아라든가 중국 정도가 조금 해줄 수 있는데, 중국 요즘 시큰둥하죠. 거기 뭐 하나 정도 있겠네요. 러시아 밑에 붙어 있는 벨라루시 정도, 그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김정은이가 지금 하려는 게 뭡니까? 제재 예외로 좀 하려는 게 관광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엄청난 리조트를 지어가지고 러시아 관광객 유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최근에 러시아 측이 밝힌 북러 간의 인적 교류 상황을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국민이 9,900명이에요. 근데 관광을 위해 간 사람이 5,000명이거든요. 아니 무슨 러시아 관광객 유치해가지고 엄청난 뭐를 할 것처럼 했는데 겨우 5,000명 관광했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안 되죠. 5만 명, 50만 명이 돼도 사실 관광 효과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북한의 열악한 사정으로 볼 때 5,000명 관광객 받아가지고 무슨 그게 관광을 통해서 외화 획득이 되고 이랬겠습니까?